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이른 폭염이 잠시 물러가자 중부 이남 지방에는 물폭탄이 찾아와서 이 집중호우에 농축산물 피해가 또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을 덮친 폭염에 일주일 사이에 수박과 상추 등은 20% 넘게 무섭게 뛰었습니다. 또 닭과 돼지 등 가축들도 수만 마리가 폐사하면서 물가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기상 악화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먹거리 물가와 또 차갑게 얼어붙은 노동시장 소식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뒤 시차를 두고 물가가 치솟는 히트플레이션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이른 폭염이 농축산물 가격을 끌어올리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섰는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몰 등으로 할인 판매처를 넓힙니다. 첫 소식 정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추를 앞에 두고 한참을 고민하다 마지못해 집어듭니다. 어쩔 수 없이 먹기는 하는데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서 아마도 또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한 40~50%는 올랐는 것 같아요. 과일에 수박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오르고. 수박은 일주일 새 5,000원가량 오르면서 한 통에 3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배추도 한 포기에 4,000원을 넘어섰고 상추도 지난달보다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프라인 대형마트뿐 아니라 온라인과 홈쇼핑 등 12,000여 개 유통 채널을 통해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 판매합니다. 전통시장 혜택은 한층 강화해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30% 할인에 최대 2만 원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일시적인 어떤 만족감 이런 건 줄 수 있겠죠. 다른 판매를 할 때 양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다시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죠. 기후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화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꺼져가는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쿠폰 지급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신청해서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 알림 서비스는 오늘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정보영 기자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 인터넷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묻는 글이 잇따릅니다. 정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오늘부터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토스, 금융앱 등 17개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확한 지급액과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 맞춤형 정보는 오는 19일부터 제공됩니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 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된 것은 아닙니다. 소비 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 등 온라인이나 카드사 연계은행,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소비 쿠폰 안내 문자 메시지에 URL 링크가 있을 경우 100% 스미싱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사기도 우려됩니다. 미리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 탈취를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드 번호라든지 비밀번호, 민감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하고 혹시라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112에,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된다면 11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인 인원을 구직 인원으로 나눈 구인 배수가 지난달 0.39로 0.49였던 1년 전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2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반면에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는 2,000명 늘었습니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재정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장 내년이면 실업급여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하면서 최저임금 받는 것보다
일 안 하고 실업급여로 더 많이 받는다. 최근 온라인상에 공유되는 말인데 사실입니다. 내년 월 실업급여는 198만 원, 세후 월 최저임금 186만 원보다 12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일반적인 알바를 하는 것보다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충분히 실만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게 다 복지라고 생각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게 생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 6천 명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해 1년 전보다 약 2천 명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올해 실업급여 예산 10조 9천억 원 가운데 6월 상반기까지만 절반을 훌쩍 넘긴 6조 4천억 원이 소진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실업급여 적립금이 내년에 완전히 고갈될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수준의 80%라는 실업급여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운영 예산까지 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을 하는데 그거는 국가 사업이잖아요. 재정에서 충당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낸 기금은 온전히 보호 조치를 위해서 쓰는 게 맞다. 이런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들과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원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 첫 발을 내딘 청년들은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창업도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기조에 막혀서 문을 닫거나 창업을 포기하는 청년 사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취업난도 심화되고 있는데 창업을 포기하는 청년도 역대 최대라고요. 그렇습니다. 국세청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청년 사업자는 월 평균 35만 4,672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6,247명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통상 가동사업자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 가동사업자는 통계 집계 이후 청년 인구 감소 와중에도 증가세를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역대 최고폭이 줄어든 겁니다. 특히 소매업 청년 사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는데요. 1분기에 이 분야 청년 사업자가 12만 7,089명으로 1년 전보다 16,085명 줄었습니다. 소매업은 청년 사업자 3분의 1이 몰려 있는데 감소폭의 62%가 소매업에서 나타났습니다. 음식업 청년 사업자도 1분기 4만 6,269명으로 1년 전보다 5,507명 줄어들면서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대책까지도 자취를 감춘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기획재정부는 청년 계층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으나 비상계엄 이후 혼란 속에 경제부처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관련 대책이 사실상 올스톱됐습니다. 올 초 연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에도 소득 양극화 해법 등이 거론만 되다가 결국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청년 고용과 창업의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음식점 등 이미 경쟁이 심한 업종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유도하는 등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인 1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주간, 이른바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하원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가상자산 3대 법안 심의에 나섰습니다. 미 의회가 주요 가상자산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이 탄력을 받아서 비트코인 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잇따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12시 45분경 12만 1,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도 개당 1억 6,6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상승 배경에는 이번 주 미 하원이 3개의 가상자산 법안을 다루는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원에서 또 클래리티 액트라고 이제 한국으로 치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번 주에 또 논의할 예정이라서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적으로 제도화 관련 좋은 뉴스가 이어지는
주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가격도 움직이게 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법안들이 통처리가 되면 법적 명확성이 생기면 이제 지금까지 좀 억눌려 있었던 다른 자산들도 지금 기대감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현물 ETF의 자금 유입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유입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가상자산 운용사 바네크는 18만 달러,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코스피도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넘어서며 마감했습니다. 역시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경인했는데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 시총이 89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0.83% 오른 3,202.03의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3,200선 탈환은 지난 2021년 9월 6일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외국인 전체적으로 좀 순매수하기도 했고 지주라든가 아니면 금융 이쪽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 상승 동력인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쪽이 긍정적으로 좀 영향 미치지 않았나요? 외국인은 3,4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매수세를 이어왔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 보름 동안 코스피에서만 1조 7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은 893조 원으로 지난해 7월 11일 가장 많이 보유했던 890조 9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증시 부양책의 구체화 정도가 상승세를 가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도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 코스피 지수가 향후 2년간 5천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AI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속도감을 내고 관세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올 하반기에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려 있다라고. 미국 뉴욕 증시도 뜨겁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외화 주식은 지난해 말보다 12% 가까이 늘어난 1,36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213억 달러 규모로 보유해 6년 연속 1위를 이어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중소기업 전문 정책 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중기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수 침체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필 이런 때에 기업은행에서 중기 대출을 줄이려 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업은행 도사는 하반기 성과평가지표 가산점을 손질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가산점은 중소기업 대출은 물론 창업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 실적에도 적용돼 왔습니다. 그동안 목표치의 200%까지 인정했던 가산점을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가산점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늘린 결과가 금융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유인 구조가 사라진 만큼 중소기업 대출 공급은 이전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 기업은행은 은행권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올해 들어 전체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10조 원 가까이 줄인 상황에서도 기업은행은 오히려 4조 원가량 늘리며 중기 지원에 공을 들였습니다. 기업은행마저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기술력은 갖췄지만 실적이나 담보가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 등은 자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우산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산이 아니고 우산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비 올 때도 이렇게 대출 회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부가 벤처금융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마저 정반대 흐름을 보이면서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SGI 서울 보증보험의 전면적인 시스템 장애가 한나절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 목소리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원인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소영 기자. 네, 오소영입니다. 전산장애 복구가 아직도 안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15시간째 SGI 서울보증보험 시스템 장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급 복구에 들어간 SGI 서울보증은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도 갖추겠다고 밝혔는데요. 오전에 현장 점검에 나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점검반도 아직 현장에서 문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완전 복구는 아직인 가운데 서울보증은 이번 장애의 원인을 랜섬웨어 공격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은행들의 전세 대출을 비롯해 일부 주담대, 자동차 대출, 사익돌 대출 등을 내줄 때 필요한 보증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보증보험의 경우 SGI 서울보증이 독점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때면 관련 대출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출 보증서 발급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거 큰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 관련된 대출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피해 임대인들 사이에선 전세 반환 대출금이 들어오지 않아 세입자에게 욕을 먹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매수자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을 못 받았다며 신축 이사 가는 집에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차질이 생겨 곤란하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전세 대출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임차인에 대해 선 대출 실행 후 보증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중은행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SK텔레콤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가 오늘 밤 자정에 종료됩니다. 이탈 고객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선 KT, LG U+와 또 이를 막아야 하는 SK텔레콤 사이에 가입자 쟁탈전이 막판까지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삼성의 신형 폴더블폰 사전 예약이 시작돼서 이들 이통 3사 간 마케팅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SK텔레콤 이탈 고객 규모 현재까지 얼마나 되죠? 네,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KT가 6만 1,600여 명, LG U+가 6만 2,700여 명으로 모두 12만 4,400여 명입니다. 반대로 SK텔레콤으로는 같은 기간 7만 600여 명이 넘어와 SK텔레콤 가입자는 이 기간 5만 3,800여 명 순 감소했습니다. 아직 집계가 안 된 휴일인 어제 이탈분까지 포함하면 최소 13만 명 이상 SK텔레콤을 떠났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입자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띠자 마케팅 임원들을 불러 경쟁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달궈진 현장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밤 위약금 면제 마감 이후에도 이 가입자 유치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요? 맞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더블 7 시리즈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이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 이후 79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한 만큼 이번 폴더블 신제품을 무기로 내세워 공격적인 판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22일부터는 단통법마저 폐지돼 그동안 15%로 묶여있던 공시지원금 상한선도 사라집니다. 자유로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지는 만큼 일선 유통 현장에서 대규모 보조금 살포를 통한 가입자 쟁탈전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미국이 못 박은 상호관세 부과일이 다음 달 1일로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협상을 위한 전략 세우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시간 때문에 실리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협상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또 농산물은 내주고 철강과 자동차는 사수하는 주고받는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 이번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국내 농산물 시장에도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칠레와의 FTA 협상 서명 직후 수천 명의 농민들은 격렬한 시위에 나섰고 서울 도심교통은 마비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광우병 사태는 촛불 시위로 번질 만큼 농축산물 개방은 우리나라의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염두한 언급을 한 것은 그만큼 이번 협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여 본부장은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을 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은 또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에 대해선 철폐 또는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농산물이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된다는 인식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 철강이나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고 고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챙길 수만은 없다라는 의중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있고 또 받아야 되는 카드가 있다며 전체적인 패키지들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 이후 줄곧 실리적 외교를 최우선 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리적 선택을 위해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내부적인 합의를 위한 시간은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대표 공약입니다. 취임 직후 AI 미래기획수석실을 설치하고 민간 기업 출신 전문가를 수장으로 등용할 만큼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은 그 지렛대가 될 수 있는데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은 첫 삽을 뜰 시기에 대해 기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과 함께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한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를 맡았는데 입찰자 선정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LH는 지난 4월부터 용인 반도체 산단 109 입찰을 받았으나 국내 건설사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하면서 유찰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입찰 요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나왔고 2차례 유찰 끝에 수의 계약으로 진행할지 다시 입찰 공고를 내야 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AI는 사실은 소프트웨어적 접근도 필요합니다만 하드웨어적인 그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AI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어서 시설이 밑받침돼야 됩니다. 그런 시설은 제때에 완성돼야 합니다. 정권 교체 이후 이한준 LH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러한 LH 내부 사정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초 LH는 다음 달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예상 준공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삼성과 하나에 이어서 LG전자도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하이브리드 본더는 현재 쓰이고 있는 TC 본더보다 이 부피가 더 작고 전력 효율이 높아서 이른바 꿈의 반도체 장비라고 불리는데 이 HBM 장비업계 지각 변동 이유를 안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5세대 HBM 양산에 사용되는 TC 본더 장비 공급은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HBM 제품 양산에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을 적용을 추진하면서 전자업계 강자인 LG전자도 뛰어들었습니다. 기존의 LCD 사업이 이제 중국의 진출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거나 작아지니까 새로운 먹거리로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하는 건 LCD나 LED 사업을 하던 그 회사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기술이 반도체 패키징에서도 정밀도하고 그다음에 사이즈만 맞으면 대기업의 참전 소식에 한미반도체 주가는 정규장에서 6%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더가 대세가 되면 업계 1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이닉스와 삼성 입장에서도 나쁠 거는 없죠. 경쟁업체가 생긴다는 얘기는 원가 측면에서도 이익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경쟁이 되니까 기술 업그레이드도 더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응해야 하는 한미반도체 역시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로 기존 TC 본더와의 투트랙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역시 HBM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시장 진출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오는 2033년까지 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선점을 놓고 국내외 기업들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지난 주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의료 차질이 빚어진 지 1년 5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입니다. 이 관건은 전공의들의 복귀인데 이번 주가 분수령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이 정경희 쪽도 일단 대화 테이블에 나왔다고요? 네,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복원하겠다며 전공의들과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성존 전공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지기 직전 상황이라며 잘잘못 따지는 것을 넘어 중증 핵심 의료를 재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재건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의료 현장의 법적 리스크 완화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뜻을 모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에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한데요. 이미 60% 이상의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상황입니다. 의대생들도 전원 돌아온다고는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잖아요. 네, 교육부는 환영한다면서도 시기와 방법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대생의 43%인 8,300여 명이 유급 또는 재적 상태인데요. 이들의 복귀를 허용하는 학사 유연화 조치를 할 경우 앞서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환자와 시민단체는 의대생을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정부가 선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